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알기 쉬운 무기 백과를 통해서 한 3년 전에 이 무기 한번 했었는데 지금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 또 다시 해드립니다. 자,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는 스텔스 달입니다. 자, 미국의 F-117A 나이트호크 전폭기 알아보겠는데요. 3년 전에 했지만 지금 다시 미군에 복귀를 했죠. 그걸 미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역을 공식적으로 2008년도 했지만 지금 2023년에 다시 복귀한 것을 미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 F-117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부르는 나이트호크 보겠습니다. 자, 2008년에 공식 은퇴했는데 23년에도 비행 중인 항공기다. 자, 미국이 이 F-117을 2034년까지 운용 유지하기 위한 정비 용역 업체 계약을 공고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23년 1월 10일 날 미 공군 관계자가 에비에이셔니스트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일부 F-117A 전폭기를 향후 10년간 더 사용하기 위해 유지 보수 및 병참 지원 업체 선정 계약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로만 있었던 F-117이 진짜로 현역에 복귀했구나 라는 게 공식화된 거고, 이게 이제 미국 서부 지역이죠. 애리조나 이런 데서 계속 하늘에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레드 플래그도 2번 다 띄었어요. 가상적기. 지금 이제 스텔스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미 공군도 적의 스텔스기하고 전투하는, 또 미 방공 시스템들도 적의 스텔스기와 교전하는 이런 테스트, 훈련을 해야 되죠. 그 가상적기로 지금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워낙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레드 플래그에서 아군기들에 대해서 스텔스 대 스텔스 또는 비스텔스 대 스텔스의 가상적기로 이 어그레스 전투기로 띄워주기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즘 F-20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신형 스텔스 도료를 발라서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아주 가상적기에서부터 실험용 기체까지 다용도로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 계속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냐 안 쓰냐 라고 했는데 2034년까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혈세로 만든 건데 아껴야 잘 살지 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도대체 F-117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죠. 나이트호크. 그런데 스텔스의 원조는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라는 겁니다. 1964년 바로 이 사람인데요. 표토르 유핌체프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우리는 종종 레이더가 표적을 추적하다가 놓치는 경우를 발견하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항공기마다 갖는 독특한 레이더 반사 면적 특성 때문입니다. 레이더 전파는 대상의 표면 형상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련군에도 제시하고 했는데, 소련군에서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쩌라고? 그게 뭔데? 그게 뭔지 이해조차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트르 박사의 논문은 사장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월남전을 하면서 팬텀이나 이런 전투기들이 베트남의 북베트남의 SA-2 지대공 미사일에게 워낙 많이 격추되고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스텔스 그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미국이 5개 업체에게 10만 달러씩을 나눠주면서 스텔스기 한번 개발해봐. 이렇게 해서 미국도 요즘도 그래요. 업체 선정을 하면 그 예선전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개발비를 나눠줍니다. 자, 그럼 니들이 다 개발해봐. 그렇게 해서 개발돼 가지고 온 그 물건을 가지고 최종 평가를 하죠. 아주 돈이 많으니까 그러는 건데. 자, 그러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5개 업체가 제대로 된 물건을 못 가져오는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로키드에는 안 줬어요. 왜? 너무 잘 나가니까 니들은 그거 아니라도 다른 거 많잖아 해서 안 줬는데, 결국 미
국방고등연구개발국 다르파죠. 여기에서 5개 업체에게 주었던 이게 작품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록히드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르파님이 록히드의 스컹크웍스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1974년이에요. 야, 니네 그런 비밀 프로젝트 진행 중이었으면 말을 하지. 벌써 5개 회사에 10만 달러씩 뿌려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진행 중인 프로젝트 우리한테 넘겨줄 수 없겠냐? 그래서 록히드만 쏙 빼고 스텔스 연구 자금을 5개 항공업체에 줬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록히드는 열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독자 예산으로 이 스컹크웍스 팀에서 스텔스기를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르파가 그거 라이센스 그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되니까 록히드가 열받아 버린 거죠. 야, 우리가 뭐 혼자 했냐? 니들도 뻔히 알면서 다른 놈들 잘 봐주려고 우리 찾긴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다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이걸 그냥 가져가려고 해? 안 돼!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르파가 야,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고 그냥 1달러짜리 명목 계약서 한 장만 써줘. 대신 완성기 나오면 대량 발주하고 기술 소유권은 전부 너희가 갖는 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제발 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뭐 F-15나 F-16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F-35 록히드 마틴이 개발을 하지만 그 기술 라이센스는 미 정부가 가지죠. 근데 이건 야, 록히드 니들한테 소유권 줄게, 기술 소유권 줄게 라고 해서 꼬드긴 겁니다. 그리고는 대량 발주해 줄게 라고 한 겁니다. 냉전 시대 때니까 뭐 했다 하면 천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때는. 그래서 스컹크웍스가 야, 그러니까 잘 좀 알아보고 오지. 오케이, 그럼 로열티 100% 우리가 먹고 우리 단독 납품으로 해서 계약서 쓰자. 대신 대량 구매 보장해줘.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르파가 야, 고맙다. 당장 장관님께 보고 드리고 전력화 계획 짜올게. 잘 부탁한다. 자, 이렇게 돼서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1976년도에 이렇게 시제기가 나왔어요. 시제기 이름은 헤브블루. 야, 이게 뭐 비행기냐 다림이냐 도대체 뭐냐 귀뚜라미냐 희한하죠. 야, 이게 비행은 가능할까요? 저렇게 생긴 게. 그래서 야, 이럴 때 쓰라고 플라이 바이 와이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컴퓨터로 비행 제어하는 기술이죠. 그전에 뭐 사람이 뭐 그냥 이랬는데. 예. 그래서 이걸 76년대 딱 공개를 했을 때 완전히 그냥 쇼킹한 모습이었고, 그로부터 이 시제기 비행 성공하고 2년 후인 1978년도에 이제 완성기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51구역, 미국이 외계인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기술 빼놓는다는 그 썰이 있는 그 51구역이죠. 이 51구역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첫 비행, 78년도에 당시 헤럴드 브라운 국방장관 딱 모셔놓고 시험비행한 거예요. 국방장관이 얘기 뿅 간 겁니다. 우와, 이거 너무 좋다. 너무 멋져. 당장 100대 양산 진행시켜. 100대 깔고 스타트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당시 이 F-117 나이트호크를 100대 양산하자라고 하고는 스타트를 한 겁니다. 물론 100대 양산은 안 가고 최종적으로 시제기 5대 만들고 양산기체 59대 만들고 끝났어요. 왜냐? 냉전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가상적기에서부터 지금은 이 실험용 기체까지 완전히 사골까지 우려지고 있는 이 스텔스기의 조상은 이런 스펙으로 나왔습니다. 길이는 20.1m, 그리고 폭은 13.2m, 높이는 3.8m. 안 커요. 그냥 F-15보다 좀 작아요. F-16보다는 조금 크고, 기체 중량은 13.38톤, 최대 이륙 중량은 23.8톤. 별로 안 크죠. 엔진은 F-404, 그러니까 호넷에 들어가는 엔진을 조금 개조해서 그 2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F-4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음속 안 돼요. 최대 속도는 마하 0.92. 그렇지만 초음속이 안 되고 하다 보니 현비는 좋아요. 그래서 작전 반경은 무려 1720km. 외부 연료탱크 달고 이거 안 되니까 작전 반경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은 2000파운드 폭탄 2발. 요즘이야 뭐 제담이 나와서 GPS 유도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때는 제담 없었죠. 그래서 레이저 유도 폭탄 2000파운드짜리 2발. 그래서 이걸 F-117, F는 파이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파이터 아니에요. 어택. 예. 그래서 공격기로 봐야지 이걸 파이터다. 그럼 왜 F자를 여기다 갖다 붙였냐?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대를 만들고 나서 이걸 소련에게 들키지 않아야 되죠. 적이니까. 그래서 이걸 낮에 만약에 이착륙시키고 이러면 소련의 위성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딱 보고는 촬영을 하면 이걸 들키잖아. 그래서 얘들은 밤에만
훈련해. 또 생긴 것도 또 이렇고 비행 그 기동성도 별로 뛰어나지 않으니까 얘는 실전에서도 밤에만 폭격해. 그래서 이름도 나이트 호크. 그래서 밤에만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 조종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출근하죠. 그리고 해 뜨면 퇴근하죠. 해 지면 출근하고 해 뜨면 퇴근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해가 지면 기어 들어가서 격납고로 기어 들어가고 또 해가 뜰 때 격납고에서 기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다. 자, 이렇게 하는데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인데 가정 파탄 바퀴벌레다. 왜냐? 밤에 또 이 부인하고 또 젊지 않습니까? 이 조종사들 20, 30대 끼케야 뭐 40대일 텐데 부인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는데 밤에 다 출근해서 훈련하니까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파탄 바퀴벌레 혹평을 받았고 처음에는 A7 콜세어 공격기죠. 그 A7을 운용하는 부대를 그대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지에 A7도 다 퇴役했지만 일부러 몇 대 세워놓고 소련의 위성이 보면 그냥 A7 별거 아닌 부대 이제 이렇게 보라고 세워놨지만 실제로 격납관에는 나이트호크를 집어넣고 밤에만 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냉전 끝나기 직전이죠. 1989년도에 미국이 파나마 침공 작전을 했죠. 여기에서 선봉에 75 레인저들이 들어가서 이제 작전을 하는데 75 레인저 부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 F-17이 먼저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Operation Just Cause 작전인데 이게 파나마를 지배하고 있던 독재자 노르웨가 장군을 체포하기 위해 실시한 파나마 침공 작전의 초기 공습 작전입니다. F-17A 6대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파나마시티로 출격해 대통령 경호부대 막사를 정밀 타격했고 경비대 전원을 일거에 전원 항복시킨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스텔스 이런 거 모르니까 이 파나마의 독재자 노르웨가가 미국 말을 안 듣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나마 운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죠. 그럼 미 동부에서 미 서부로 가는 이 상황, 미 대서양에서 미 태평양으로 가는 이 상황이 힘들어지죠. 왜? 남아메리카를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가 제대로 축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타격하러 들어가는데 대통령궁 딱 잡아서 노르웨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호부대들 있죠.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데서 어디인가에서 그냥 6대니까 폭탄 2000파운드 폭탄 12발이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막사를 때려버리고 하니까 이 경호부대들이 어딘가에서 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스텔스라는 개념이 없으니 이 정도로 정밀하게 때릴 정도 같으면은 지금 완전히 그냥 양사방이 미국 손에 다 떨어졌구나.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75 레인저가 그때부터 들어와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가니까 얘들이 착각하고는 그냥 다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75 레인저는 전투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냥 항복받아 버렸어요. 이 나이트호크의 활약 덕분에. 자, 이런 실전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걸프전 했죠. 걸프전에서 정말 뭐 가공할 위력을 보여줬는데 걸프전 기간 동안 1271소티 출격을 했고 그 1271소티 그 출격 작전 기간 중에 손실은 단 한 대도 없이 전원 기한을 했던 기록을 세웠고 그리고 1990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연구단지 폭격 작전이 정말 백미였는데 이 1980년도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했죠. 이제 10년 지났습니다. 또 만든 겁니다. 후세인이. 그래서 걸프전 기간 중에 이걸 때려 부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때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연구단지 파괴를 위해 75대, 즉 F-16 32대, F-15 16대, EF-111 4대, F-4G 8대, KC-135R 공중급유기 15대로 구성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투입했다가 실패한 이 공습작전을 단 8대의 F-17 전투기에 가서 성공시킨 작전입니다. 그래서 75대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들어가가지고 폭격을 했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할게 해가지고 이 F-17이 8대가 딱 들어간 겁니다. 2000파운드 폭탄 각각 2발씩 해서 8대니까 16발의 2000파운드 폭탄 딱 정확하게 레이저 유도해서 때려 부으니까 완전히 그냥
오시락 원자력 연구단지가 평탄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F-17의 위력을 완전히 그냥 전 세계에 과시했고, 그리고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죠. 바로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린 코소보 항공전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이 너무 자만한 거죠. 소련도 없고 미국에게 대항할 그 어떤 나라도 없고, 중국은 아직도 요만한 나라고, 지금이야 이제 중국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또 뭐 때려보니까 별거 아니고, 그래서 이 F-17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경로로 날아간 겁니다. 날아가다가 이 세르비아도 바보가 아니죠. 보니까 계속 똑같은 데로 날아오는 것 같아. 근데 보이진 않아. 레이더도 안 보이고 눈에도 안 보여. 어떡하지? 자, 그러면 SA-3 지대공 미사일 다 갖고 와봐 해가지고 삼각측량 계속 쪼는 겁니다. 자, 몇 시쯤에 이쪽으로 날아오잖아. 이쪽에다 계속 쪼아 해가지고 레이더 딱 쪼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장창이 딱 열리면서 폭탄이 떨어진데, 요거 딱 열리는 그 순간에 레이더에 반짝하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쏴가지고 격추돼 버렸어요. 그래서 격추된 이 부품, 또 껍데기 뭐 이런 것들 수거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에게 또 세르비아가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스텔스 기술 유출되고, 그랬던 아주 이 방심해서 이제 당한 거죠. 이런 코소보 공습에서의 한대 격추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치욕적인 상황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다가 나중에 금융위기 맞아버렸죠. 금융위기. 그래서 이 시퀘스트 해마다 10%씩 예산을 줄이는 그 상황 되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F-117 야 이게 이제 필요하냐 라는 무용론이 대두된 겁니다. 왜냐? F-22 처음에는 전투기였는데 이젠 여기다가 폭격 임무도 부여하고 개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폭격을 더 잘할 수 있는 F-35도 나와요. 그럼 얘는 필요 없잖아. 기동성도 안 좋은데. 야, 다 퇴역해, 다 퇴역해. 예산도 적은데. 이래가지고 강제 퇴역 당한 겁니다. 아직도 쌩쌩한데. 그게 이제 2019년, 2020년대쯤에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왜냐? 가상적기, 테스트기 이런 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퇴역 12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왜냐? 2034년까지 쓰겠다고 지금 이 군수지원 용역업체 계약 공고를 냈으니까 이 F-117 언제까지 날아다닐까요? 자, F-117 이 조종사들이 예전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평양 상공 가가지고 막 비행했어. 이런 인터뷰도 했죠. 그래서 뭐 기왕 다시 나왔는데 스텔스 성능은 최고라고 하니까 평양 다시 가가지고 정은이 머리 위에다가 그냥 2000파운드 제담 빠방 꽂아버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최초의 스텔스기 F-117 나이트호크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